이름이 반지상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몇 개가 있으세요? 28개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반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는 제가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산꼭대기인데 여기가 역세권이에요. 아, 역세권이요? 이 앞에 여기 들어와요. 바로 여기가 그 큰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여기 버스 그 차고지도 있고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수월하고 앞에 바로 역도 들어오고 여기 문화센터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수영장도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좀 멋있게 말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 개발을 보고 난 요 집을 산 거다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못해요. 그냥 저는 월세만 생각하고 투자를 나는 오래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환경이 좀 좋게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6,800에 받았어요. 감정가가 1억 2천 정도였고 6,800. 몇 번 유찰된 거예요? 서울은 한 번 유찰되면 20%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최저가가 한 50, 감정가 대비 52%였고 제가 한 62%, 61%인가 아마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낙찰 받았을 때 네네. 걱정되진 않으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유찰이 여러 번 된 거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유찰이 많이 된 것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누가 미납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누가 전에 낙찰을 누가 받았는데 그거를 미납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물건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있는 물건이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런 물건이었어요.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81%인가 낙찰을 받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500인가에 아마 누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잔금을 미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여긴 굉장한 문제가 있나 보다, 하자가 있나 보다, 권리상의 복잡한 게 숨어 있나 보다, 내가 인수할 게 숨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물건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냥 누가 미납을 했는데 그게 게다가 반지하다 그러면 더 무섭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더 했어. 그건 나만 무서운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그런 물건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뭐 특별히 아무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사람들이 몰리는 게 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게 반지하인 것도 있고 뭔가 항상 하자가 있는 물건을 제가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수가 관심이 있지 않은 물건들만 저는 공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집이죠. 이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도 좀 잘 안 난 거죠. 냄새 좀 나죠? 예, 좀 습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또 장점이 하나 있네요. 들어오니까 이 여름에도 좀 서늘한 느낌이 있네요. 맞아. 역시 대표님도 장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긴 전용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전용 면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평, 15평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들어오니까 뭐 곰팡이나 그런 거는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네. 반지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곰팡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곰팡이에 관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모셔와서 막 돈 한 100만 원 들여서 이런 데도 시공을 한번 해봤는데 3, 4개월 지나서 효과가 또 없더라고요. 되게 거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곰팡이 페인트만 한 게 없어요. 다시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검은색 칠해놨잖아요. 그래 뭐 칠해놓으셨네요. 그쵸. 이것은 뭐냐면 물이 조금씩 올라오는 습한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습기를 막기 위해서 제품 중에 뭐 방수 그 기능성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기 바닥에 다 한번 칠하고 나서 이 장판을 해놨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다 셀프로 하신 거예요? 그건 셀프로 했죠. 제가 이건 한 4, 5년 전쯤이면 열심히 회사 일하면서 나 회사 퇴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채씩 모았을 때니까 그때는 이렇게 사람 써서 하는 그런 사치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 칠했죠. 네. 이제 네, 그분은 좀 이사 가시게 돼가지고 그때 한번 연락 주셨었는데 누가 여기 옥상 방수한다고 그래서 저 돈 협조를 했는데 얘기 듣기로는 네. 빌라에 전체적인 하자가 좀 있나 봐요. 하자 투성이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관리비를 또 납부하니까 그런 수리에 있어서 또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아마 잘 하고 유지 보수를 잘 할 건데, 빌라 투자의 어쩌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보통 반장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한 분씩 맡아서 하시는데, 요 집은 안 계시죠. 혹시라도 반지하 투자하거나 아니면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반장님이 계시는 집에 투자하시는 게 내가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거주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멀리서 세입자를 임대를 주는 집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장님 있는 집, 반장님 있는 집의 특징은 또 뭐냐면, 현관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꼭 써있죠. 101호 얼마, 102 얼마.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임장을 갈 때 보통은 그 해당 집을 꼭 띵동을 누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세입자든 아니면 채무자든 사실 안 좋은 일 때문에 해당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건데, 내가 내 사리 사욕을 채우겠다고 띵동을 눌러가지고 그 컨디션을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한 게 외부에서 이 내부가 어떨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곰팡이 냄새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현관에만 딱 내려가도 그 냄새가 나. 그럼 그 집은 역류 같은 거나 시공이 잘못돼서 습한 집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냄새, 저는 오감을 활용해서 내부를 전 못 들어가니까 외부에서 어떨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냄새, 그리고 반장님. 그 정도 체크하셔도 웬만한 뭐 안 좋은 반지하는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 중에 네네. 하자 보수 비용을 좀 부담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네네. 지금 갖고 계신 반지가 좀 많잖아요. 네.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네.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거에 협조를 하냐면, 제가 좋은 집주인이어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위에서 생긴 문제에 나한테 영향이 없다고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나한테도 문제 생길 게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반지하한테는 역류가 가끔 생겨요.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공용관로로 쓰기 때문에 하수관로 뜰 때 그것도 공용비용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협조를 어쩌면 받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당연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옥상 방수라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이상 주기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20대 때 반지하에 살아봤었거든요. 네. 장마철. 그러면 제가 잠을 편히 못 잤어요. 그런 게 있죠. 하수도 역류도 심했고. 그렇죠. 지금 반지하도 뭐 20채 이상 갖고 계시니까 네네. 비가 많이 온 날은 되게 걱정이 심하실 것 같아요. 많이 되죠. 한 7월, 8월 장마철이다. 그럼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오는데 세입자 번호가 떴다. 그거보다 끔찍한 일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장마는 굉장히 짧았다. 그래서 난 무더위가 너무 좋아요. 한 번만 씻고 좀 둘러보시고. 제가 사실 안 둘러봐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올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볼 게 뭐 있어요. 내가 만약에 A급으로 만들었어. 그럼 막 이런 스크래치 하나에 예민하겠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한 B뿔급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세입자가 바뀔 때도 스트레스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실제로 새로운 세입자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도 오시는 분도 여기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기대가 없는 거야. 요 평수에 40만 원짜리는 아무리 여기가 언덕 위에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없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나름 역에서 버스 타면 저기 월계역까지 한 10분이면 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지하철역도 뚫릴 거고, 앞에 뭐 수영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어요.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대표님이 사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와 거주는 분리해야 된다. 반지하 투자가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냐면요, 야 반지하 투자를 왜 해? 거기 나 못 살 것 같은데? 그거예요. 내가 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해서 내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이건 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여기 안 살 거고 나는 아파트 살 거예요.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낙찰을 받고 나면 빌라 이제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상품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돈을 투자는 안 하신다고는 했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얼마 정도의 상품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딱 기본만 해요. 아마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략은 좀 A급으로 만들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자라는 관점으로 아마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수리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는 차라리 임대료를 싸게 주겠다 전략이에요.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이런 데 좀 물자국이 있다고 뭐 곰팡이가 좀 있어도 뭐 반지하니까 그런가 보네요. 당연히 뭐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한 부분은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건 당연히 조치해 드리는데 조금 무딘 분들이 조금 더 오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실까요? 임대 수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임대 금액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건 조금 우회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낙찰은 29개고 한 채는 8개 돼서 그건 판 거고 임대는 28개를 현재 임대 주고 있어요. 네. 공실이 요것도 사실 공실인데 공실이 아니잖아요. 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신 거니까 안 계시지만 저는 사실 월세는 받고 있는 거고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공실률이 낮아요. 한 채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순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28개니까 그거는 단순 셈을 해봐도 계략적인 뭐 임대 수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외하지 않은 건 세금이랑 이런 수리비 같은 것들은 그건 반영하지 않은 거니까 조금 계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도 지금 다주택자인데 사실 요새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데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규제 지역에서 내가 투자를 늘려가고 싶으면 분명히 제한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출에 제한이 생기면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고까지도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투자가 결국에 월세를 늘려가는 거라면 비규제에서는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비규제에서는 굳이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규제 쪽은 반지하도 없을 거고 차라리 지상층 빌라를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저는 분명히 이 현금흐름 투자 월세를 늘려가는 방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고요. 총 대출액이 얼마나 되실까요? 제 대출을 꾸준히 투자하면서 늘려왔는데 집도 늘어난 만큼 뭐 대출도 당연히 늘어났어요. 대출이 최근까지 계속 늘다가 최근에 좀 갚았다가 최근에 또 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한 계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돼요. 대출만. 되게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많고 월세도 많은 장점이 있죠. 저는 분명히. 근데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 저는 대출이 많아요. 저는 월세도 매일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자도 매일 내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월세 매일 받는 거를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자를 매일 내는 거를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 관점은 투자 대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당연히 월세를 받는 거를 더 크게 보고 움직였으니까 뭐 지금 위치에 현재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좀 거창하게 멋있게 계획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목표가 없어요. 저는 지금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뭐 목표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뭐 투자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건데 몇 채까지 해야겠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새도 입찰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뭐 글을 쓰는 거 제가 뭐 한 3년 전에 책도 썼는데 지금도 글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몇 개를 써야겠다 이건 없어요.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책은 써야겠다 글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작가로서 타이틀을 갖고 가도 부끄럽지 않다 그냥 혼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